안녕하세요. 감동주파수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을 들려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멀리 프랑스에서 보내온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주인공 나탈리 씨는 30대 중반의 프랑스 여성으로 응급구조사로 일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녀의 하루는 매일 긴장감 속에서 시작됩니다. 구조 요청이 들어오면 한순간에 주저함 없이 달려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나탈리의 일상이죠. 10년 동안 응급구조사로 일하며 많은 일들을 겪어왔다는 그녀. 가슴 따뜻한 순간도 있었지만 잊고 싶은 고통스러운 기억도 많았다고 해요. 특히 어린 환자들과 마주할 때 느껴지는 감정적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 번은 어린아이가 심각한 사고를 당해 현장으로 출동했을 때 나탈리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안정시키며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눈물, 어린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렇다 보니 나탈리 씨의 삶은 매 순간 긴장의 연속입니다. 퇴근 후에도 그날의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 않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죠. 처음에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어준 것은 다름 아닌 넷플릭스였다고 합니다. 어떤 작품이 그녀를 사로잡았고 또 어떤 변화가 그녀의 삶에 찾아왔을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탈리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하고 있어요. 올해로 10년 차가 되었네요. 제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정말 보람 있는 일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죠. 하지만 이 일이 얼마나 고되고 때로는 마음을 짓누르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희 일은 늘 긴박합니다. 오전 6시에 알람이 울리면 아직 덜 깬 몸으로 샤워를 하고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합니다. 구조 요청이 들어오면 상황이 어떻든 즉시 출동해야 하죠. 저는 주로 교통사고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환자들을 응급처치하며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을 맡고 있어요. 하루는 밤늦게 한 가정집으로 출동한 적이 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갑작스러운 발작을 일으켰다는 신고였죠.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 짓는 부모님을 보며 저는 더 차분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아이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걸 보면서 제 손이 떨리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에도 부모님께 괜찮습니다. 곧 안정될 겁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그날 아이는 다행히 병원에서 빠르게 응급조치를 받고 회복했지만 저는 집에 돌아온 뒤에도 아이의 두려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내가 조금만 더 빨랐다면 같은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이런 일이 반복될 때면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 의심하게 되죠. 가장 힘든 건 모든 상황이 잘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는 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했었어요. 차량 몇 대가 연쇄적으로 부딪힌 큰 사고였고 부상자가 여러 명이라는 무전이 왔죠. 사고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울부짖는 소리, 뒤집힌 차에서 새어나오는 연기,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구조 장비를 챙겨 가장 먼저 한 여성 운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고 맥박이 약하게 뛰고 있었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그녀가 눈을 뜨길 바랐지만 결국 그녀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어요.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지만 그 여성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있었을까? 만약 몇 분만 더 빨리 도착했더라면 달라졌을까?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저를 괴롭혔. 이런 날이 계속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집에 와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와인을 한 잔 마시거나 음악을 듣곤 했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퇴근 후 하루의 피로를 털어내기도 전에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머리는 멍하고 몸은 녹초가 되어 있었죠. 손에 들린 리모컨으로 무심코 넷플릭스를 켰어요. 솔직히 그날도 별다른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하루를 빨리 잊고 싶었어요. 긴박했던 출동, 다급한 환자들, 그리고 그날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눈을 감아버린 그 사람의 얼굴까지 너무나 지친 나머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볼까 추천 목록을 스크롤하던 중 낯선 제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생, 직장인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라고 하더군요. 클릭을 하기 전까지도 망설였어요.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는 그냥 틀어놓고 싶었어요. 그리고 몇 분 후 저는 화면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드라마의 첫 장면은 한국의 복잡한 도시를 배경으로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가고 전화기를 붙들고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익숙한 듯 낯선 장면이었어요.
한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였지만 바쁜 도시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제 주변을 비추는 거울 같았어요. 저도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주인공 장그래가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화려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어요. 대학 졸업장은커녕 프로 바둑기사의 꿈마저 좌절된 채 인턴으로 회사 생활을 시작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처음엔 그가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 몰라요. 자신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선배들 눈치를 보며 하루를 보내는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모습에서 제 자신이 보이더군요. 응급구조사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매일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제 실수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에 항상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은 때로 저를 더 위축되게 만들었어요. 마치 회사에서의 장그래처럼요. 한 에피소드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장그래가 업무 중 큰 실수를 하고 그 실수로 동료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장면이었어요. 모두가 그를 질책하고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죠. 그런데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동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래, 나도 저랬었지. 응급구조사 초년생이었던 저는 종종 실수를 했고 그때마다 어떻게든 숨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장그래는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어요. 저는 그를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도 앞으로는 실수 앞에서 도망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죠. 드라마 속 동료들과의 관계도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장그래는 회사 안에서 항상 혼자였어요. 동료들은 그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선배들은 무시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서서히 신뢰를 쌓아갔고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에서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어요. 응급구조사라는 직업도 팀워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현장에서 동료들과 마음을 맞추지 않으면 그 결과는 환자의 생명으로 직결되죠. 장그래를 보며 동료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저도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드라마를 보는 내내 한 가지 감정이 계속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아. 장그래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의 직장인이었지만 그의 좌절과 성장은 제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끝날 때쯤 저는 어느새 장그래와 함께 그 회사에서 일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드라마를 만나기 전까지는 제 일에 대해 회의감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미생을 보고 난 뒤 저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어요. 넷플릭스를 스크롤하다가 국제시장 이라는 영화가 눈에 띄었죠. 전쟁과 가족 이야기를 다룬다고 해서 흥미를 느꼈습니다. 한국전쟁이라는 배경도 처음 접하는 소재였고 이 작품이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일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화는 전쟁 속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드는 장면으로 시작됐어요. 화면 속 사람들은 짐을 끌고 아이를 안고 간신히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흑백 화면에 담긴 혼란과 두려움은 너무나 생생해서 저도 모르게 숨이 막혔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쟁을 겪은 나라의 상처가 어떤 모습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주인공 덕수는 피난 중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을 뻔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며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가족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이후 그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죠. 어린 시절부터 꿈과 자아를 뒤로 미룬 채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덕수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는 덕수가 독일로 떠나 광부가 되어 일하는 장면이었어요. 독일의 어두운 광산 속에서 그와 동료들이 석탄을 캐내는 모습은 고된 노동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줬죠. 위험하고 힘든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을 이어가는 덕수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해야 했는지 알기에 더욱 감정이입이 되었어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어린 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였으니까요. 영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장면들이 등장했어요. 전쟁과 가난 속에서 출발한 한국이 덕수와 같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지금의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영화 속에서 덕수가 가족을 위해 작은 상점을 운영하며 경제적인 안정을 찾으려 애쓰는 모습은 한국 사회가 산업화를 통해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덕수의 이야기를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겪어온 아픔과 그 뒤에 숨겨진 노력의 역사가 떠올랐어요.
그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지금의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영화 후반부에서 덕수의 가게가 점점 성장하며 시장 전체가 활기를 띠는 모습은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전체의 회복과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한국의 발전과 성장에 감탄했습니다. 전쟁이라는 끔찍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재건에 성공한 한국의 이야기는 제게 강한 영감을 주었어요. 덕수를 통해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가족을 향한 희생 정신, 그리고 미래를 위한 헌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정말 특별한 영화를 봤어요. 덕분에 부모님이 제게 해주신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도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단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저는 한국이 어떻게 전쟁의 상처를 딛고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덕수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도요. 한국은 단순히 빠르게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희생과 헌신 속에서 기적을 이룬 나라였어요. 그것이 이 영화를 통해 제가 느낀 한국의 진정한 매력이었습니다. 국제시장은 단순히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를 넘어 제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진심으로 다가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해줬죠.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성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지 알려줬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며 가장 흥미로웠던 점 중 하나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와의 차이점이었어요. 두 나라의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정서가 얼마나 다른지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처음엔 단순히 재미로 시작했지만 비교하며 생각해보니 한국 콘텐츠만의 독특한 매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전통과 현대성을 절묘하게 조화시키는데 탁월한 것 같아요. 국제시장을 보며 느낀 점인데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가치와 현대적 사회 변화가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어요. 이런 요소는 프랑스 콘텐츠에서는 조금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에요. 프랑스 영화는 주로 현대적이거나 철학적인 주제를 다루는데 집중하는 반면 한국 콘텐츠는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 갈등을 동시에 다뤄요. 한국 드라마에서는 가족 간의 유대, 희생, 그리고 공동체의 정 같은 요소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죠. 반면 프랑스 콘텐츠는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인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차이는 두 나라의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또 하나 흥미로웠던 점은 한국 콘텐츠가 얼마나 글로벌 감각을 갖추고 있는지였어요. 특히 미생이나 응답하라 1988 같은 작품은 특정 국가의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뤘어요. 가족 간의 사랑, 직장 내 갈등,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 같은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주제가 담겨 있었거든요. 이런 점은 프랑스 콘텐츠와도 차별화되는 부분이에요. 프랑스 콘텐츠는 종종 특정 지역이나 사회적 맥락에 너무 국한되어 있어 글로벌한 관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과 서사의 깊이였어요. 특히 한국 콘텐츠는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도 그 속에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아냅니다. 처음에는 이런 서사가 낯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디테일함에 매료되었죠. 예를 들어 미생의 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주인공 장그래가 큰 실수를 하고 동료들에게 질책을 받는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에서 장그래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들지 못했고 그를 둘러싼 동료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이는 냉정하게 비난하고 또 다른 이는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죠. 이 장면은 단순히 실수와 그로 인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느끼는 수치심, 주변 사람들의 복잡한 감정,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얽혀 만들어내는 긴장감을 그대로 전달해줬어요. 프랑스 콘텐츠에서도 감정을 다루긴 하지만 한국 콘텐츠처럼 깊이 있는 디테일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는 드물어요. 프랑스 영화는 종종 감정을 관객이 해석하게 만드는 데 반해 한국 드라마는 시청자가 그 순간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모든 요소를 활용하죠. 배우의 표정, 카메라의 움직임, 그리고 음악까지 하나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한 서사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응답하라 1988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드라마가 아니라 각각의 에피소드에서 감정을 쌓아 올리며 시청자들이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들어요. 한 장면에서는 덕선의 엄마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따뜻한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는 모습이 나와요. 이 장면에서 엄마는 아무런 대사도 하지 않아요. 대신 카메라는 엄마가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밥을 차리고 자녀들에게 조용히 음식을 건네는 행동을 차례대로 보여줍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해줬어요. 그 장면 하나로 엄마의 사랑, 희생, 그리고 가족을 위한 헌신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이런 방식은 프랑스 콘텐츠에서는 보기 힘든 서사적 기법이에요. 프랑스 영화는 흔히 감정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대사나 철학적 주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려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반면 한국 콘텐츠는 감정을 드러내는데 거리낌이 없고 이를 시청자가 자연스럽게 느끼게 만드는 데 집중하죠. 한국 콘텐츠는 복잡한 감정을 세밀하게 다루는 동시에 그것을 보편적인 이야기로 풀어내는 데에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국제시장은 한 개인의 희생을 통해 가족애와 희생의 가치를 보여주면서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성장과 역사적 맥락을 함께 담아냈어요. 영화 속 덕수는 광부로 일하며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만 그 과정에서 관객은 그가 느끼는 슬픔과 고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 기꺼이 선택한 헌신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이는 단순히 한국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희생과 사랑의 보편적인 주제를 담고 있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한국적 정서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더욱 독특하고 깊이 있게 다가왔어요. 프랑스 영화는 때로 개인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것이 서사 전체를 이끌어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반면 한국 콘텐츠는 감정 그 자체가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이를 통해 시청자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죠. 한국 콘텐츠의 또 다른 매력 중 하나는 감정을 극대화하는 음악과 시각적 연출입니다. 특히 이 두 요소는 넷플릭스의 히트작 오징어 게임에서 그 진가를 발휘했다고 생각해요. 처음 이 드라마를 봤을 때 단순한 서바이벌 장르일 거라 예상했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 이상의 감정을 끌어내는 작품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음악과 연출이 있었죠. 오징어 게임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기억나는 건 어린아이들의 동요와 같은 음악이 배경에 흐르던 장면들이에요. 예를 들어 첫 번째 게임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에서 들려온 음산한 멜로디는 단순한 동요를 전혀 다른 감정으로 변모시켰죠. 익숙하고 순수했던 음악이 잔혹한 게임의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시청자들에게 기괴하고 불안한 감정을 전달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단순히 대사나 상황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공포와 긴장감을 음악이 완벽하게 만들어냈거든요. 이처럼 오징어 게임은 음악을 단순한 배경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서사의 일부를 활용하며 시청자들이 더 깊이 몰입하게 만들었어요.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와 예술을 자랑하는 나라예요. 프랑스인들은 자신들의 영화, 문학, 요리, 예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죠. 저도 그 문화 속에서 자라오며 프랑스 영화와 드라마를 사랑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와 제 주변의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콘텐츠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흥미롭고 놀라워요. 프랑스 넷플릭스에서도 항상 한국의 콘텐츠들은 시청률 상위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 걸 보면 한국 문화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한국 콘텐츠를 보며 느낀 것은 이들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데 능숙한지였어요. 단순히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시청자가 이야기 속 캐릭터와 함께 울고 웃게 만들죠.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저에게 감정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이야기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이런 점이야말로 제가 한국 콘텐츠를 사랑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더 많은 감정을 느끼고 제 삶의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극복했다는 나탈리 씨의 사연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 제가 다 뿌듯합니다. 정말 멋있는 직업을 가진 나탈리 씨가 앞으로도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면서 멋진 성취를 이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